지난 6일에서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그 인터배터리 2024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중국, 일본 등의 그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18개국에서 579개사가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참관객도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에 비해 2만 명가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그 삼성 SDI가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파일럿 라인 구축과 샘플 생산까지 마친 상태이며 이번 행사에서 2027년 양상 목표를 확인하면서 공정, 라인 셋업, 검증 등 세부 과정을 두 단계로 구분한 양산 준비 로드맵까지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SK온은 내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완료한 후에 2029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LG에너지솔루션은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2030년에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그 배터리의 그 기술적인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 어느 회사의 전고체 기술이 가장 발달했는지 이런 것들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 실험을 해보면 국내에서는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크고, 글로벌하게는 도요다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고 실험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실험은 제가 최근에 낸 책 그 성장주 패러다임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 실험이란 그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는 대신에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진행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실험에 필요한 장치와 조건을 단순하게 가정한 후에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날 현상을 예측합니다. 사고 실험은 종종 기존 이론의 그 모순점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새로운 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목적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 중 하나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갈릴레이가 살던 시대에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이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의 모순점을 찾아냈습니다. 갈릴레이는 그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묶어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는 원래 속도보다 천천히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원래 속도보다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가 있고 가벼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를 묶어서 떨어뜨리면 무거운 물체는 원래 속도보다 천천히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는 원래 속도보다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추론을 한 겁니다. 이 추론대로라면 이 두 개 가벼운 물체와 무거운 물체를 묶은 이 묶음은 무거운 물체보다는 늦게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보다는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이 묶음은 무거운 물체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혼자 떨어질 때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묶어서 떨어뜨리면 이 묶음은 무거운 물체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는 동시에 더 빨리 떨어져야 합니다. 이건 그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기 때문에 갈릴레이는 모든 물체는 무게와 관계없이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도 유명한데,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 빛이 중력장 안에서 휘어진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고, 움직이는 기차 안의 관찰자와 기차 밖의 관찰자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그 고양이의 생존 여부를 이용해서 양자역학을 설명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사고 실험의 한 예입니다. 저도 이런 사고 실험을 자주 합니다. 물론 천재들의 그 상상력이 필요한 물리학적인 사고 실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적인 경제 지식이나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 실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그 사고 실험의 한 예를 제 책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언론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후폭풍으로 주가 지수가 폭락했다면서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느니 금융 시스템의 붕괴니 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 후에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그 중소형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국채하고 금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를 두고서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을 벗어난 자금이 안전한 국채와 금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자금이 국채로 몰린다면 한 가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채 금리도 올라야 하고 달러도 강해져야 합니다. 만약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강력한 금융위기가 온다면 이런 여파는 기업들에게도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채 금리는 급등할 것이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 가치도 폭등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당시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국채와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당시 사고 실험을 한 결과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린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 시스템의 붕괴를 염려해서 국채와 금이라는 안전자산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조만간 금리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겨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선 이유를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좀 다른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석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자금이 국채로 몰린 게 맞다면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사태로 통화긴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낮아진 것이라면 주식시장의 강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은행 위기가 진정되면 금융장세가 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은 아직 풍부한데 뱅크런 때문에 연준이 시중의 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주식의 매도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듯 그 국채금리의 상승과 금값의 상승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다른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주식시장은 상당한 강세를 보였고 그러자 뱅크런이니 시스템 위기니 하는 말들은 쑥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이 사고 실험의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도 사고 실험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일본의 파나소닉의 움직임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과거에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독점적 거래를 했었고 네바다주의 그 기가팩토리 테슬라 공장도 파나소닉과 테슬라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테슬라가 파나소닉에게 또 다른 배터리 공장을 공동으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파나소닉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 다음부터 다른 2차전지 업체와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뒤로도 파나소닉은 신규 공장 설립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기존 공장 라인을 증설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배터리 회사였는데 테슬라가 배터리 공장을 추가로 만들자고 해도 거절하고 그리고 새로운 공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2차전지 미래 전망이 그렇게 밝다면 그 당시 세계 1위의 업체였던 파나소닉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도 하고 신규 공장도 만들어야 하는데 파나소닉은 그런 걸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파나소닉이 신규 공장 설립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파나소닉이 멍청해서 신규 공장 설립에 나서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은 공장 설립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SDI는 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는 왜 이렇게 공장 건설에 소극적일까? 이 생각이 저를 괴롭혔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전고체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생각보다 빨라져서 지금의 그 액체 전해질 배터리 공장을 만드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자본 낭비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그 액체 전해질 공정을 사용할 수 없고 공장의 라인을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저는 파나소닉이나 삼성 SDI가 왜 배터리 공장 건설에 적극적이지 않았는지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터리 관련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는 2030년이 넘어서야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지만 이건 그 실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외부인은 그냥 추측을 할 뿐이고 추측은 항상 틀립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회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삼성 SDI와 도요타의 움직임으로 볼 때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고 유추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도요타와 파나소닉은 배터리 공장을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 중이고 그래서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은 배터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한 몸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는 삼성 SDI와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고체 관련해서 특히 삼성 SDI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SDI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삼성 SDI가 전 세계 2차전지 업체 중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해서 셀 업체 중 탑픽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한 연구원도 삼성 SDI는 전고체 전지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기술적 장벽으로 전고체 전지 양산 시점이 늦춰져 왔지만 2027년에 첫 포문을 열 것이라면서 높은 실적 안정성과 배터리 기술력,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등 최선호주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침 오늘 나온 그 현대차증권의 보고서를 참조해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SDI는 아지로다이트 구조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형 전해질과 삼성 종합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석출형 리튬 음극을 활용해서 전고체 전지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음극에는 동박이 아닌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며 전해질은 미찌 마이닝 앤 스멜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아지로다이트는 페그마타이트나 화강암 등에서 산출되는 광물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삼성 SDI가 음극재로 동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되면 동박의 사용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요타는 LGPS 구조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과 흑연 음극 중심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GPS는 리튬 슈퍼 이온 컨덕터로 2011년 도쿄공대의 그 카노 교수에 의해서 개발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입니다. 높은 이온 전도도와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음극재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데 도요타는 흑연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음극 소재 그 사용의 차이는 에너지 밀도 등 성능 차이로 이어질 것이며 리튬 메탈 음극을 사용하는 삼성 SDI의 전고체 전지가 성능 면에서 도요타 전고체 전지를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고체 관련 특허가 삼성 SDI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 가장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연구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40%나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을 합치면 대략 50%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구하면서 전고체 관련 핵심 특허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 연구원들은 도요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방법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기술 길목마다 모두 다 특허를 걸어버렸습니다. 이 점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고 토요타 대비 경쟁력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와 사고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참조만 하시고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